자, 제3절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자,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의 그렇다면 말 그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거, 모집한 증거는 아예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의의겠죠. 그렇다면 의의를 봅시다. 위법한 수사에 수집된 증거와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수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취득된 증거는 법원의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연역은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적법 절차의 이론적 근거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의 체부와 근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308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308조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원칙은 그런데 원칙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위법하기만 하면 전부가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절차에 대한 위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위법수집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증거 능력을 배제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이 판례를 가지고 숙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판례의 태도.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압수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부정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것도 이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2007년에 바뀌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 사유가 적법 절차의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옛날에는 이것이 적법했어요.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그 증거 능력을 그냥 인정했는데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분조서의 증거 능력, 이건 부정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자기부재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뭐라 그랬어요? 진술 거부를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의무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증거 능력은 부정됩니다. 3번 보면은 변호인의 접경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피의자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랫법은 절차의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는 경우, 어쩔 때는 중대하지 않느냐, 증인의 소환 절차의 하자라든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고 선서한 증인의 증언이라든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이 중대하지 않으므로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판례부터 볼까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경우 그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위법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다. 자, 우리가 보통 2번 판례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 속도의 위반 차량 단속,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벗어나 긴급하게 증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 번호를 촬영해 사진을 두고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증거 능력은 있답니다. 이건 3번 판례.
원심이 증인신문에서 공개 금지 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하지도 않고 달리 헌법 109조 법원 조직법 57조 1항에 정한 공개 금지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거 능력은 없다 그랬습니다. 잘 받으십시오. 음란물 배포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규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은 부정됩니다. 5번 이 판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라고 그 전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한 것이라 해도 녹음된 것이라 해도 이 법학에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6번에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사진은 범죄 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의 형사소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7번을 보면 검찰관이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형사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채 참고인 진술 요소를 작성한 사안에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이로금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할 여지가 없음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난 이상 그 일반인 과테밀라 공화국의 국제법상 관할이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판례를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두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 관련 문제 1번 해갖고 독수의 과실 있죠. 독수의 과실 이걸 보다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과일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이 법학에 수집된 1차 증거 독수 독이든 나무가 되죠. 그로 인해서 파생돼서 발견된 2차 증거 과실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 취지가 뭐냐?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는 1차가 만약에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2차를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의 법칙의 근본 취지를 몰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독수의 과실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염 순화에 대한 예외 희석이란 그러면 오염이 순화됐다. 자, 1차 오염이 됐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1차 증거의 오염성이 희석돼 버렸기 때문에 파생적 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경우 그 파생적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자는 이론이 바로 오염의 순화 희석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이론 파생적 증거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발견될 상황에 있는 경우 그 파생적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자는 이론입니다. 자, 독립된 오염원에 대한 예외, 파생 증거에 획득한 1차 증거의 수집 원인이었던 위법 수사를 이용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증거, 그것이 파생되어 나온 것일 때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파생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그래서 독수의 과실 이론은 오염의 순화, 불가피한 발견, 독립된 오염원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렇다면 이 판례를 조금 여러분이
자세히 좀 봐둘 필요가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봅시다. 1번 판례는, 자, 뭐라냐, 독수독과의 원칙상, 뭐라 그랬어요? 자,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그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1차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까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는가 또는 단절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2번 판례를 한번 볼까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던 것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상황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하기 위해서 1차 체류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소변 등을 채취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에, 처음에는 영장 없이 했지만 뒤에는 2차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2차 변여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이와 같이 2차 증거로 수집이 위법한 체포 구금 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과 2차적으로 수집한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가 희석할 만한 정황에 속하다 그 말은 어쩝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메삼페타민의 투약 범행의 중대성도 아울러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2차 증거인 소변 감정서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 판례는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자, 피고인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 확보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고 그 후에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사정,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을 자백하였다는 사정, 또 최초 자백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이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또 증인이 그 독립점 판단하에서 형사소송법에 대응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사정 등 통상적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하다. 그러니까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에 범죄 현장에서 지문 채취의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후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하더라도 먼저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 채취 후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이 판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5번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제주지사실에서 압수수색 결과를 수집한 증거물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 사유 중 영장에 압수할 물건이 기재되지 않는 물건은 압수,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 목록 작성 교부 등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이 앞전이 전원합의체 판례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6번과 7번 판례는 자 여러분이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이 이 법안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취득한 2차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건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7번. 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란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 절차의 절차 조항에 마련된 취지에 맞는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판례 한번 봐보십시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한 조항을 마련한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취지에 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7번과 8번 판례는 정확한 숙지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위법수집 증거와 당사자의 동의가 증거의 동의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강제 연행으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이 단절됐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이 자유가 확실히 보장됐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 불법 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볼 수 없으면 따라서 그러한 혈액 처치로 인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만약에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를 이용한 것으로 그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 능력은 없답니다. 세 번째, 위법수집 증거와 탄핵 증거. 위법수집 증거는 무엇으로? 탄핵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허용해버리면 증거 배제의 효과를 피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 능력에 관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을 배웠고 이제는 자백 배제의 법칙, 이것도 증거 능력과 관계된 것이죠. 그러면 자백 배제의 법칙을 배우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자백의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백은 누가 하느냐? 피의자나 피고인이 뭘 해야 돼? 자기의 범죄 사실 전부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백의 주체, 진술하는 자의 법률상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피의자의 지위에서 한 자백이 하나지 않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도 자백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자백을 한다는 이것은 범죄 사실의 전부나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긍정함을 요하지 않고 일부에 대한 긍정하는 진술도 자백은 자백입니다. 즉 일부 자백도 자백인 거예요. 그런데 범죄 사실 외에 전과를 인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자백이 아니죠.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해야 자백이다. 근데 자백을 한다 그래서 자기의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나 형사책임 있어 라고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구속요건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라든가 책임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 이것도 자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백은 어떤 형식과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그냥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것, 서면으로 의한 진술도 자기의 말을 써놓은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범인이 일기장에다가 자기의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상대방 없는 자백도 자백입니다. 또 가족이나 친지에게 한 자백도 자백은 자백입니다. 그러면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데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증거이므로 이것은 자백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증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백은 자기의 피해자나 피고인이나 참고인이나 증인할 것 없이 뭘 하는데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경우기 때문에 이걸 보다 진술 증거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백은 직접 증거이면서 진술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유서의 피고인이 돈이 급해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해 공판 기일에서 이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이어 검사나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그와같은 범죄를 부인한 점을 비춰볼 때 이와 같이 추상적 항소 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판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백 배제의 법칙의 우리가 309조를 볼까요? 강제 등 자백의 증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 후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백 배제의 법칙 그러면 임의성이 의심 있는 자백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보다 자백 배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9조에 규정하여 실적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자백 배제의 법칙의 이론적 근거 왜 자백은 이렇게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느냐. 허위배제설은 임의성 없이 자백, 임의성 없는 강제로 고문을 하면은 허위 위법성이 많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백의 임의성은 허위다. 자백의 진실성 믿고 안 믿고는 이게 법관의 문제이고 이건 증명력의 문제인데 그래서 진실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결과가 돼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했다 그 말입니다. 라는 비판이 있는 거이고 인권옹호설 자백을 강요를 위해서 고문 폭행을 억지로 하는 것은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곧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고문 등에 대한 자백을 부정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백 배제의 법칙을 묵비권의 보장, 진술거부권의 보장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동일시한다면 약속이나 기망에 의한 자백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충설은 자백 배제의 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의 부정은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이 모두 타당하다. 이걸 섞어져 있다. 절충되어 있다라는 견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다수설입니다. 판례를 볼까요?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배제설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박을 가해진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을 절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에 위법 배제설이 있습니다. 위법 배제설은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 능력은 자백의 임의성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고문에 의한 자백은 자백의 획득 과정이나 방법 수단이 위법하므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그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9조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 있는데 그 입법 취지를 애면하게 되고 임의성이 없는 경우와 임의성은 있지만 자백의 취득 절차가 위법한 경우를 혼동하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례 자체는 이제 앞으로 나올 판례는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이 뜯어보시면은 됐는데 자백 배제의 법칙의 적용 범위를 먼저 볼까요?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랬죠. 고문이 뭔가, 폭행이 뭔가, 협박이 뭔가 볼까요?
정신, 신체에 의해 고통을 가하거나 신체에 대해서 위협력 형사, 사람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협박하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며 여건이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안 당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고문을 당한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고문을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을 당한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옆에서 고문받고 소리 고함 지르면 겁나겠죠. 2번 경찰에서 고문을 받아 자백한 후 검사에게 같은 내용을 자백을 한 경우. 그러면 이때 보면은 경찰은 고문을 했으나 검사는 고문을 만약에 안 했다 할 때 이때 어쩔 것이냐 봅시다. 판례.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의무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의무성 없는 심리가 계속되는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만약에 그때는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검사는 강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의무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심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동일한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의자 신문 조서가 사건 송치 받은 당일 작성되었다 하여 이와 같은 조서 작성 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의 진술이 의무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치받은 당일 작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신체 구속 후 부당한 장기화. 처음부터 불법한 체포 구속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부당하게 장기 구속하는 경우라면 자백의 의무성과 무관하게 증거 능력은 부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장기간 구속으로 인한 자백인가는 구속 후 필요성과 필요성을 판단해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구속영장 없이 13여일간 불법 구속되어 있어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 능력은 당연히 부정되겠죠. 부정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하나가 또 나와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장은 기망을 하는 자백한 경우, 기망은 사실에 관한 것, 법률에 관한 것, 사실적인 것이나 법률에 관한 것 다 포함됩니다. 하나, 단순한 착오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았어요. 단순한 착오를 이용한 것은 부족하고 어때야 되느냐? 기망은 적극적인 사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범이 이미 자백가 있으니 모두 말할 것이 내게 유리하다고 한 것이나 자백 없어도 물증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이렇게 사술이 있을 때는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2번 약속에 의한 자백, 일정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을 해서 자백을 받는 경우 이익의 내용은 형벌과 관계된 것에 한정되지 않지만은 구체적이고 특정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기소유예 처분하겠다. 경한형의 구형을 약속한다거나.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유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나 또는 불규소나 경한적의 소치의 이익의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약속하게 된 자백인 것은 곧 의무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답니다. 자, 이번 피고인의 자백을 신문에 참여한 검찰 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09조 및 312조 규정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답니다. 3번도 판례는 잘 받으실 필요가 있죠. 피고인이 처음 검찰 조사 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중한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 원 중 30만 원은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리죄의 가벼운 형을 처벌하겠다라고 약속에 의한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서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자백의 의무성의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해서 자유심증지의 한계를 넘어나 위법이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이 정도면은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봐서 의무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이제 기타 임의성이 의심 있는 자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고문보다 더한 것이죠. 신문 안에 얻은 자백, 철야 신문의 증거 능력은 부정한다. 철야 신문이라는 것은 자 밤을 꼬박 세우는 걸 철야 그러죠. 그러나 야간에 신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 신문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하여 취득한 자백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견해가 대립하다. 판례는 거짓말 탐지기 검색 결과가 증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취 분석, 마취해가지고 마취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인간의 의사능력 지배를 배제하고 이것은 인격권과 진술거부를 침해한 수사방법으로 당연히 동의 여부와 불분 없이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보면 검찰에서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한 자백은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별건으로 수감된 자를 약 1년 3개월 동안 무려 270회의 검찰청에 소환하여 밤늦은 시간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으나 국외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있는 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의무성이 의심을 하는 사정이 있는데 검사는 그 의무성의 의심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은 없답니다. 하지만 3번 검사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이 접견을 제한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서가 의무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답니다. 여기까지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자 인과관계가 필요하는가? 고문과 폭행, 협박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하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적극설, 필요 없다는 소극설인데 대법원 판례는 적극설의 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이 의무성이 없다고 의심을 하면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의무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는 그 자백의 의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2번 의무성의 입증. 자, 의무성의 입증 자체는 누가 하는가? 그래서 자백을 증거로 제출한 당사자는 검사이므로 쉽게 해서 자백의 의무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검사가 거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것은 의무성은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죠. 우리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합니다. 자, 판례를 보면 알센 수재의 사건의 공모자들이 별건으로 구속된 데서 10일 내지 수십여일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세관되어 밤늦게 조사를 받았다면 이들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수면부족,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진 등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의무성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의무성에 대한 검사가 그 의무성의 의심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성 없는 자백, 이것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렇다면 부정됐는데 이것은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절대적이다. 그 말은 유죄로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탄핵 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소 이유. 의무성 없는 자백, 의무성이 의심되는 자백이 증거 능력이 부정되며 이러한 자백은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할 때는 증거재판주의 위반으로서 항소 이유 또는 상고 이유에 해당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